오늘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형법이란 무엇인가? 형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형법 판례라는 게 있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 형법이라는 것은 해석하기예요. 일명 개념법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사람을 죽여야 되겠죠. 조문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조문에 기술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은 누굽니까? 막상 물어보면 느낌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알겠는데 막상 대답은 잘 못하겠어. 그럼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뱃속에 들어있는 사람도 태아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해석 중에서도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문이 있고, 조문에 기술되어 있는 단어가 있을 거고, 그 단어를 사람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을 할 거고,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도 판례가 취하고 있는 해석론을 공부하는 게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형법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형법을 공부할 건데 굳이 판서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건데, 어떤 분들은 판서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강사가 이야기하는 토시 하나까지도 놓칠세라 모든 것들을 판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판서라는 것은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에 불과하는 것이지 판서하는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시험에는 뭐가 나오는데요? 텍스트 있죠. 텍스트 잠깐만 넘겨봅시다. 아무 페이지나 쭉 넘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저한테 걸린 페이지가 15페이지니까 15페이지 봅시다. 15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판례 박스가 있죠. 이게 판례 문구예요. 우리가 7조에 대한 내용은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판례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라고 적어놨죠.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지 제가 판서하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판서라는 것은 이 판례의 내용을 이해시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수험에 나오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판서에 집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수업 내용을 놓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유기적절하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백에다가 가피를 한다든지 사실관계를 그려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 또는 쉬운 부분까지도 일일이 집착을 해가지고 판서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할 내용들은 나중에 되면 당연스럽게 이해가 돼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부분은 굳이 판서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수업 내용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갔을 때도 작년 때 뭐 공부합니까? 덧셈 뺄셈 공부하잖아요. 그때는 덧셈 뺄셈이 나한테는 어려워. 왜? 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근데 3, 4학년 지나고 9학년 돼버리면 우리가 덧셈 뺄셈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 당연스럽게 몸에 체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응당 당연한 것이 돼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착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 형법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라는 게 되고, 이라는 범죄가 성립이 되면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범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할 것인데, 제가 아침 첫 강의가 돼가지고 목이 덜 풀렸어요. 자,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성립 요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봅시다. 자,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객관적인 요소하고 주관적인 요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옥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미치겠어. 숨도 잘 못 쉬겠어. 이렇게 밀리다가 제가 뒤에 있는 사람의 발을 밟아버렸습니다. 이게 폭행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을 때리긴 때렸네. 밟긴 밟았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를 밟았고 때렸으니까 폭행죄가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또 다른 예시는 제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경우에 살인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였다고 무조건 살인죄가 된다. 누군가를 때렸다고 무조건 폭행죄가 된다고 해버리면 결과형법이 돼버립니다. 인권보장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내가 폭행할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폭행했을 때만 폭행죄가 된다는 거예요. 살인죄가 되려면 내가 사람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만 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주관적인 요소만 가지고도 범죄가 될 수도 없고 객관적인 요소만 가지고도 범죄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평소에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A가 너무 싫어요. 아, 저 새끼 죽여버려야지. 내가 학교 다닐 때 쟤가 나한테 학폭했지. 죽여버려야지. 나쁜 생각을 가진다라고 살인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나쁜 생각을 가진다고 폭행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생각만 가지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버리면 역시 인권보장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를 구비해야 된다고? 객관적인 요소도 구비해야 되고 주관적인 요소도 구비해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제일 쉬운 예시로서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 인간 죽여버려야지. 살인에 대한 고의, 생각을 가지고 칼을 찔러가지고 살인 행위를 통해서 A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의는 주관적인 측면이 될 것이고 칼을 찔러가지고 A를 죽게 만든다는 점은 객관적인 측면이 되겠죠. 외부적으로 봤을 때 보이잖아요. 제가 칼을 찔렀다, 총을 발사했다, A가 죽었다. 보면 볼 수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이죠. 결국에는 범죄가 성립되려면 항상 객관적인 요소도 구비해야 되고 주관적인 요소도 구비해야 된다. 일단 이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되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판례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파편적인 내용들, 단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그렇게 파편적인 내용들이 조각조각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틀을 구성하게 되겠죠. 두 번째 정리해야 될 부분은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성립 단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 것인가?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구성요건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어볼 건데 선생님 그러면 구성요건이라는 단어는 뭔데요? 법학은 개념법학이라고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법조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법조문. 형법, 살인죄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에 처한다. 법조문을 쉽게 말해서 구성요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범죄를 만들 때는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보호법익은 또 뭔데요? 우리가 사회를 생활하는데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사람의 생명 보호를 해야 됩니까? 보호하지 않아야 됩니까? 보호를 해야 되겠죠. 타인의 재물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까? 보호하지 않아야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신체 보호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보호를 해야 돼요. 이 상식적인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정에 당연히 법으로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이익들을
보호법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보호법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신체가 있을 수도 있고 재물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의 재물을 훔쳐갔어요. 누군가가 저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보호법익을 침해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행동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법하다, 위법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오면 저는 나쁜 인간이에요, 착한 인간? 당연히 나쁜 인간이죠. 이걸 우리는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법하다. 어떤 행위가 위법하면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방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으로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사람을 살해하면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쁜 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도록 막기 위해서 법 조문으로 구성요건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사람을 때리면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은 겁니까? 당연히 나쁜 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폭행죄라는 범죄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살인죄라는 조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살인죄는 250조 1항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일 고의를 가지고 총알을 발사해서 지나가고 있던 A라는 사람이 총알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맞아요, 아니에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맞겠죠. 주관적인 측면도 갖추고 있고 객관적인 측면도 갖추고 있고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구성요건이라는 개념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구성요건이라는 개념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구성요건은 뭐라고? 쉽게 말해서 법조문. 보호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위법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둔 법조문을 말하는 거고, 살인죄, 폭행죄, 절도죄, 상해죄,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그러한 조문을 말하는 거고, 구성요건 해당성은 이 갑의 행위가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표현이다. 그럼 갑은 사람을 죽일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살인죄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죽일 생각을 가지고 A를 찔러서 A 죽였어. 그럼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충족했네? 그럼 범죄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A가 평소에 원한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 먼저 갑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칼을 찌르려고 하고 있어. 총을 발사하려고 있어.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나 죽는데? 입장 바꿔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손 빨고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 내 죽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A를 죽였다면 우리는 이 갑의 행위를 나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지.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 상식적으로 들어봤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때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갑은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했더라도 이 사람의 행위를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법성이 조각,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렵죠. 개념 법학이고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용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개념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면, 원래라면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 갑의 행위는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결국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버리기 때문에 갑의 행위는 나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칠판이 좀 좁은 관계로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그럼 갑의 행위가 살인죄라는 구성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바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검토해야 되냐면 갑의 행위가 당연히 위법한 행위인가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어떤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이 돼버리면 우리는 이 사람의 행위를 위법하다라고 추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A를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살인죄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일단 나쁜 행위라고 추단이 될까요? 추단되지 않을까요? 나쁜 행위라고 추단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보호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고 살인죄라는 구성요건, 폭행죄라는 구성요건 등에 해당이 돼버리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갑의 행위는 나쁘다라고 일단 추정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면 일단 우리는 나쁘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행위는 나쁜 행위가 되겠구나. 하지만 위법성 단계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긴급피난 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좀 전에 보았던 예시처럼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죽일 고의를 가지고 칼을 찔러서 A를 죽이면 살인죄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일단 우리는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갑이 A를 죽인 이유가 정당방위로서 A를 죽인 것이라면 위법하다라고 봐야 된다? 아니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된다? 조각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위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이 돼버리면 범죄가 성립이 될 것이 아니라 무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해버리면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단계도 거쳐야 되고 이 행위가 법 조문에도 해당이 돼야 되고 이 행위가 위법해야 된다, 위법하지 않아야 된다, 위법한 행위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위법하지 않는 행위가 돼버리면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단해야 될 게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요즘에 촉법소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죠?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나이를 몇 살로 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형사 미성년자가 만 14세 기준이에요. 만 나이 기준입니다. 만으로 14세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형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어린 놈들이 범죄를 계속 그렇게 범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높여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더 낮춰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4세가 아니라 적어도 한 12세? 11세? 그 정도는 적어도 낮춰야 되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형법이라는 범죄가 1953년도에 제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아직까지 책임론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된 적이 없습니다. 5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 때 또는 그 이전 나이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10살짜리, 12살짜리, 14살짜리 꼬마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초등학생들 저보다 더 똑똑해요.
저는 솔직히 형법 말고는 아는 게 없거든요. TV도 잘 안 봐요, 저는. 저는 드라마도 잘 안 본다고. 바빠서 그렇다기보다 별 취미가 없어요, 저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유튜버라든지 TV라든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만 14세가 아니라 더 낮아야 되겠죠. 그럼 이 책임 능력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한테 과연 비난을 가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죽일 생각을 가지고 A를 죽였는데 정당방위가 아니래요. 그러면 살인죄라는 구속요건에 해당이 될 것이고 위법성이 조각될 게 아니니까 위법하다라고 추정이 되겠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의 행동은 나쁜 행위야 라고 추정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게 이 책임에 대한 문제인데 8살짜리 꼬마이한테는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비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가 돼버리면 책임 능력 자체가 부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돼버립니다.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적법 행위 자체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인가 없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부분을 우리는 책임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시를 한번 다르게 바꿔볼게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받았어. 너의 부모님을 인질로 잡고 있다. 1시간 내에 노량진 국민은행에 가서 1억 원을 강도하지 않으면 너희 부모 죽여버릴 거야. 그럼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의 행위가 강도죄라는 범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강도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을 충족을 했어요. 정당방위 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일단 위법하다라고 평가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될 게 이 사람한테 과연 비난을 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저는 적법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적법행위가 뭐예요? 강도를 하지 않는 게 적법한 행위가 되겠죠.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었잖아. 왜? 내가 강도를 안 하면 누가 죽는데? 부모님이 죽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강도를 했다고. 그러면 나한테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손가락질,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비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비난을 못 한다는 말은 책임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가 된다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총 3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어떤 행위가 법 조문에 해당이 된다고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행위가 법 조문에도 해당이 되어야 되고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여야 될 것이고 그 행위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법하지 않는 행위였다. 정당방위였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가 없겠죠. 3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무죄가 되는 거고. 정당방위가 아니었다도 비난을 할 수가 없는 행위였다. 그러면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객관적인 요소도 구비해야 되고 주관적인 요소도 구비해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3단계 범죄 체계론에 따라서 그 행위가 구속요건 해당성도 구비해야 되고 위법성도 구비해야 되고 책임까지 구비를 했을 때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세부적인 알을 나중에 하나씩 입힐 거예요. 지금은 단편적인 내용들, 파편적인 내용들 큰 틀에서만 정리를 할 거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연습을. 자, 첫 번째 예시. 제가 임의로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죽여야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칼을 찔러가지고 A라는 사람을 사망케 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죽인 이유는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을 먼저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A를
죽인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은 살인죄라는 범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 어떤 단계부터 검토해 본다? 구성요건부터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3단계 범죄 체계니까. 자, 갑의 행위는 살인죄라는 법 조문에는 일단 해당이 돼요.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당연히 충족을 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위법한 행위인가 위법하지 않는 행위인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위법한 행위다, 위법하지 않는 행위다.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다.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돼 버리니까 범죄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버리겠죠. 역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일 고의를 가지고 A라는 사람을 찔러가지고 살해해버렸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이 갑이라는 사람은 조현병 등을 가지고 있는 정신병자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런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살인죄가 성립이 될까? 안 될까? 될까요? 안 되겠지.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충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죄라는 법 조문에는 일단 해당이 되니까.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 아니에요? 정당방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성도 구비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될 게 뭐라고? 책임이라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조현병이야. 정신병자야. 이 사람한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다고. 정신병자인데. 심신상실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법행위 자체를 기대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비난 책임을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 책임이 조각돼 버린다. 그럼 결국에는 갑은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죄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3단계 범죄 체계에 따라서 갑행위가 범죄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부분 지우고, 지금까지는 3단계 범죄 체계에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고 위법한 행위고, 그리고 책임이 있는 행위였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3단계 범죄 체계를 모두 구비하면 하나의 범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가 성립이 되면 이제 무엇을 가해야 됩니까? 형벌을 부과해야 되겠지. 사형이면 사형, 무기면 무기, 징역 5년이면 5년,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데, 범죄가 성립이 되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형벌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오늘 한 장짜리 자료 있죠?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오른쪽 제일 끝에 상단 부분에 가보시면 범죄가 성립이 되고, 오른쪽에 가보시면 범죄가 성립이 되면 원칙적으로 형벌권이 발생이 된다.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밑에 가시면 예외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 밑에 가시면 처벌 조건이 있고 소추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이 되면 형벌권이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요건을 구비하게 되었을 때만 형벌권이 발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외적인 경우인데, 어떤 요건이냐면 처벌 조건이 있고 소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소추 조건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형사소송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 처벌 조건에 대한 문제 중에서도 입문 강의 때는 어떤 내용만 설명드릴 거냐면 그 하단에 있는 인적 처벌 조각 사유 보이십니까?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친족 상도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 친족 상도례에 대한 부분은 법원직 시험에서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직 형법은 제 자랑이 아니라 제만 믿으면 돼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거니까
이 처벌 조건에 대한 문제 중에서도 친족 상도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친족 상도례가 뭐냐면 범죄를 범한 피고인하고 피해자 사이에서 일종한 친족 관계가 인정이 되면 범죄는 성립되어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게 친족 상도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출을 할 건데 돈이 없어요. 중고등학생이 뭔 돈이 있어? 가출을 하려고 해도 담원 몇십만 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의 시계를 몰래 하나 훔쳤습니다. 그럼 일단 절도죄라는 범죄에 해당이 되겠죠.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왔으니까. 그럼 절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했을 거고, 정당방위 등이 아니니까 위법할 거고, 저는 정신병자 아니죠. 저 형사 미성년자 아니죠. 당연히 비난 책임을 가할 수 있을 거니까 절도죄라는 범죄가 성립이 돼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응당 형벌을 발동해야 되겠죠. 하지만 처벌 조건에 따라서 범죄를 범하고 있는 갑, 저하고 A라는 피해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잖아요. 민법상 친족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되겠지만 갑이라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범죄의 성립에 대한 부분하고 처벌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별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범죄가 성립된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이 되면 당연히 처벌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 친족 상도례에 대한 경우다. 누구하고 누구? 범죄를 범한 피고인하고 피해자 사이에서 일정한 친족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되겠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제 형법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형법에는 형법 총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형법 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또 총론은 뭐고 강론은 뭔데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형법 안에서도 총론이 있고 형법 안에서도 강론이 있습니다. 원래 이 총론을 우리는 총칙이다라고 부르고 강론을 각칙이다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러면 총칙은 뭐고 각칙은 뭔데요? 총칙이라는 것은 형법 전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각칙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개별적인 범죄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살인죄라는 범죄가 있을 거고, 강간죄라는 범죄가 있을 거고, 폭행죄라는 범죄가 있을 거고, 절도죄라는 범죄가 있다고 칩시다. 뭐 살인죄 알죠? 기본 상식이고, 폭행죄 알죠? 기본 상식이고,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범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공통적인 규칙, 내용이 있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총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집합. 총칙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총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총론이란 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공부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살인죄는 일반범입니다. 선생님, 또 일반범은 뭔데요? 일반범이라는 것은 누구나도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경우예요. 살인죄는 저도 범죄를 범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범죄를 범할 수가 있죠. 이러한 범죄 형태를 일반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범이라는 개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신분범이에요. 어떤 범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뇌물 수수죄가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뇌물죄.
뇌물죄는 일반범이 아니에요. 제가 뇌물을 받았다, 저는 뇌물죄 안 돼요. 뇌물죄라는 범죄가 되려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했어요. 법원 공무원이야. 돈 받았어. 이럴 때는 뇌물수수죄,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뭐라고 한다고? 신분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범이라는 개념이 있고 신분범이라는 개념이 있다. 들어보시면 되고 어차피 나중에 책에 다 있습니다. 집착 안 하셔도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몇 번 듣다 보면 당연히 그렇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지, 지금은 처음 들으니까 일반범이 뭐지? 신분범이 뭐지? 이것도 암기해야 되나?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살인죄라는 범죄는 일반범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범죄를 범할 수 있겠죠. 하지만 뇌물죄 같은 경우는 누구만 범죄를 범할 수가 있다? 공무원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찔러서 죽게 된다. 살인행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절도죄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몰래 가지고 오는 행위, 절취행위를 해야 되겠죠. 개별적인 범죄마다 행위 등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어디 가서 공부한다? 강론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총론에서 공부하는 거고, 개별적인 범죄마다 필요한 요건 등은 강론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둘 다 공부해야 됩니까? 예, 이 둘 다가 형법이기 때문에 둘 다 공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법원 서기보 시험은 총칙에 대한 부분하고 각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제 비율의 차이가 있어요. 딱 5대5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25문제거든요. 25문제라고. 총칙에 대한 비중이 보통 일반적으로 35%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칙에 대한 내용이 나머지 부분 65%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일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통계를 내어보면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 서기보 시험에서는 총칙보다는 어디가 더 중요해? 각칙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총칙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도 모르는데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전국적으로는 각칙이 더 중요한 건 맞겠지만 수험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예비순환이나 기본 강의 때는 여기에 중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검찰직이나 경찰직 시험은 출제 비중이 다릅니다. 이건 이제 여담인데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고, 이제 수험생들마다 어떤 분들은 뭐 1년 차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거의 대부분은 2년 차에 합격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할 생각이 없어요. 아무래도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이다 보니까 교양시험, 뭐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한국사, 이 교양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 만에 합격하는 게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로. 다만 예비순환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1년 차 만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정규 강의 벌써 2-3달 전에 공부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5년 차 정도 되겠죠. 1년 차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교양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민법이 안 되면 절대 1년 차 만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민법 3회차, 오늘 3회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학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법학이 민법입니다. 쉽지 않아요. 형법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용이 자극적이잖아. 막 사람 찔렀고, 사람 때렸고, 강간했고, 뭐 훔쳤고 다 이딴 것들이에요. 성격만 두려워져. 성격만. 저도 원래 성격이 이 정도까지 막 왈가닥은 아니었는데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피폐해졌어. 너무 내용 자체가 자극적이다 보니까 휘발성이 잘 없어요. 몇 번 듣다 보면 맞아, 그랬어 라고 느껴지는데 민법은 그렇지 않거든. 내용 자체가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키워드가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비순환 때 욕심 부리지 말고 뭐에 집중한다고? 교양, 특히 뭐? 영어,
영어. 두 번째 어디? 민법. 이 두 개. 형법은 나중에 가면 발가락으로 풀 수 있어. 형법은 좀 무너져도 나중에 살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민법이나 영어는 무너지는 순간 막판에 가서 살릴 수가 없어요. 힘들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 여유가 있으실 때 강약 조절을 좀 잘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각칙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순환 이후부터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다. 이 부분은 지울게요. 판서를 또 해야 되니까. 자, 이제 형법 일반을 공부할 건데 형법 일반이라는 것은 형법 전반에 있어서 적용되는 개념, 적용되는 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형법 총칙이 되었던 형법 각칙이 되었던 형법 전반에 있어서 적용되는 내용을 공부할 건데 형법 일반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 형법에 대한 모토예요. 모토,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법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재밌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형법이란 걸 왜 만들어뒀을까? 첫 번째, 인권 보장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전제 군주 시대만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친한 사람은 범죄를 범해도 너 무죄, 처벌 안 해. 싫은 사람은 조금만 잘못을 해도 저 인간 죽여, 사형을 내렸겠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든지 또는 권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장을 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자유라든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형법이라는 범죄 등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두 번째, 질서 유지를 위해서 형법이라는 규범을 만들어 두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그마한 공동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옆 사람하고 불편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사소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분란이 계속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러한 분란 등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행동 준칙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 우리가 응당 지켜야 될 규범들, 우리가 응당 따라야 될 행위들이 있어야 되겠죠. 질서 유지를 위해서 형법이라는 범죄 형태를 만들어 두는 거죠. 수험에서는 여러분들은 인권 보장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이 되고 이러한 범죄가 성립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의 형벌을 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성문화된 법규로 만들어 둬야 될 거예요? 만들어 두지 않아야 될까요? 미리 만들어 둬야 되겠죠. 왜? 만들어 두지 않는다면 자기 입맛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규범 자체를 성문화된 법규로서 만들어 둬야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형 법정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형벌은 성문화된 법규로 미리 만들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이 되고 이러이러한 형벌을 부과할 것이니까 범죄를 범하지 마라고 인권 보장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일반 이론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용 범위에는 두 가지의 적용 범위가 있어요.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고 장소적 적용 범위가 있는데 일단 강약 조절을 조금씩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법원직 시험에서는 제형 법정주의가 시험에 나오면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제형 법정주의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형 법정주의하고 적용 범위에 대한 문제는 보통 2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3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출제가 되긴 되는데 경찰직 시험이나 검찰직 시험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적용 범위 중에서도 시간적 적용 범위는 뭐냐면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을 채워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행위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을 우리는 행위시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판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을 재판시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을 행위시법, 재판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을 재판시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점에 A라는 행위를 했어요. A라는 행위. 근데 행위를 할 당시에는 A라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범죄가 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A라는 행위를 해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바뀐 거예요.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되었는데 법률이 개정되는 바람에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 행위시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재판시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시간적 적용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만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게 맞겠습니까? 힌트는 인권보장이에요. 이걸 적용하는 게 피고인한테 유리합니까? 이걸 적용하는 게 피고인한테 유리합니까? 이걸 적용하는 게 피고인한테 유리하겠죠. 왜? 범죄가 아닌 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유리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비범죄화 되는 것처럼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반대. vs 갑이라는 사람이 행위 시에 A라는 행위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법률이 개정되어서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이제는 A라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범죄가 된다라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게 맞겠습니까?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럴 때는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나중에 생긴 재판시법을 적용해버리면 피고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져 버리잖아. 행위 당시에는 당연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법률행위를 만들어서 변경을 시켜서 너의 행위는 범죄가 된다고 해버리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보장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시법?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는 유리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거고 불리하게 변경이 되었을 때는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행위시법이 원칙이고 유리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판시법을 적용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걸 우리는 시간적 적용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소적 적용 범위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범할 건데 갑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범할 수도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죄를 범할 수도 있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우리나라 땅덩이 내에서 살인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고 갑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인죄 범할 수도 있겠죠. 필리핀에 가서 살인죄 범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과연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우리나라의 형법이 적용이 될 것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개관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원칙은 속지주의입니다. 원칙은 속지주의다. 말 그대로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범죄를 범했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우리나라의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를 범한 게 아니라 미국에 가서 살인죄를 범했어요. 속지주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적용될 수가 없겠죠. 속지주의를 적용할 수 없을 때 무엇을 가미하는 거냐면 속인주의를 가미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속인주의는 뭔데요? 속인주의는 말 그대로 땅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갑은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범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속지주의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는 없겠지만 처벌의 흠결을 막기 위해서 속인주의를 가미해 보면 갑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 요즘에도 문제가 많죠. 유명 스포츠 선수, 유명 연예인 마닐라 가가지고 뭐 합니까? 불법 도박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도박한 거 아니잖아. 외국 가서 도박한 거지. 속지주의는 적용할 수 없어도 뭐가 적용될 수 있어요? 속인주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형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되니까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을 적용 범위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한 장짜리 개간도를 보시면 제일 왼쪽 부분 봅시다. 제일 왼쪽. 형법의 일반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된다라고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고 2년에 한 번꼴 뭐 재형법정주의가 나오든 또는 적용 범위가 나오든 초반부터 강약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강을 많이 줄 게 아니라 초반에는 기본적인 개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기억하시면 충분한 것들이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10분 쉬고 난 다음에 범죄론에 대한 부분하고 일반 이론에 대한 사를 조금씩 배워보겠습니다.